여러분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4월 14일 19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임대주택 비율 상향에 따른 해석과 그 파급 효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그 임대주택 비율 상향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에 대한 공고문 내용을 퀵하게 살펴보고 또 규제 영향 분석서라는 것도 잠깐 살펴보고 실제로 임대주택 비율 상향에 따른 어떤 그 재개발 지역에서의 악영향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저의 검토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최고 30%로 하고 재개발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내용입니다. 링크된 주소가 이렇게 있고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금방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올 8월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기존의 20%에서 30%로 강화된다. 그렇게 되고요. 밑에 이제 현재라고 해서 서울 기준으로는 의무 비율이 10에서 15%이고 지자체에서 5%를 상향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이번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의무 비율을 20%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임대 비율을 10%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이제 통과를 했다.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 주택 재건축이 아닌 상업지역을 재개발하는 그쪽도 이제 임대 비율에 대한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월에 국토부 상향 방침 발표와 이건 19년도 얘기입니다. 19년도 4월에 이런 발표가 있었고 19년도 9월에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있었고요. 올 3월 달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안건 상정을 해서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은 5월달 다음 달이죠. 5월달에 공포를 이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 레벨까지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8월 초 정도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가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발표된 기사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재건축은 아니에요.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 그런 것이 이미 있는데 재개발에도 이러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상향시키는 규제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 예고된 공고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법 내용 같은 것인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의미 있는 것만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가 19년도 9월 4일에 있었단 얘기고요.
개정 이유는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의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수의 100분의 15 이하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 상한을 100분의 20 이하로 상향, 그러니까 기존 15%에서 20%로 상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건설 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로 상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에 것은 여기 추가라는 것은 이건 지자체 소관 사항이라 이겁니다. 즉 법령으로는 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10%까지도 추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맥시멈 재개발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30%까지 많이 짓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공고문에서는 이 정도가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규제 영향 분석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첨부 파일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겁니다. 규제 영향 분석서라고 해서 도정법 시행령 목차가 나와 있고요. 뭐 소관부처 같은 거는 제가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은 삭제를 했어요. 규제사무명 해가지고 조금만 크게 할까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이라고 해서 뭐 브라브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특히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 즉 과거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러한 이제 사업도 공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상업지역 재개발하는 것 또한 임대주택을 이제 법적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규제 내용은 지자체로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의 상한 기존 15%에서 20%까지, 그리고 구역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5%에서 10%로 상향. 위의 것은 15%에서 20%는 법령으로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고, 밑에 추가 5%에서 10%로 이렇게 늘 상향한다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자체에 권한 부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대 효과 한번 읽어볼까요?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하여 재개발 사업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복지를 향상하겠다. 말인즉슨 좀 거룩하게 표현은 하고 있네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 조문 비교표 현행 대비 이제 개정안이 어떻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규제 대안의 비교라고 해서 현행을 유지할 경우에 장점, 단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번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즉 규제 대안을 이제 규제책을 더 이제 하게 되면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느냐? 장점은 도심 내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고, 타 용도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과 형평성을 충족할 수도 있다. 타 용도 지역
주택이라는 것이 아마 그 상업지 재개발하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내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이라면 사업 시행자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다소 저하되는 효과가 있다. 여기서의 사업 시행자라는 것은 조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조합을 얘기한다라는 말인 즉슨 조합원 측면에도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본 이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을 하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 조합원 투자자인 조합원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다소 저하된다. 이런 것이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어떤 이제 원하는 평형에 입주를 할 때 추가 분담금이라는 것을 이제 뭐 그 차별성 있게 이제 내야지 되는데 그 추가 분담금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이제 추가 분담금이 증가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내려가서 여기서 뭐 편익 분석, 정성 분석이라고 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발생하는 편익은 없음. 바로 위에 말씀드린 것과는 약간 좀 상반된 느낌을 받으실 텐데 여기서 언급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발생하는 편익은 없다라는 것은 위에 것하고는 좀 내용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위에 사업성이 좀 저하된다라는 것은 그 사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렇단 얘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발생하는 편익은 없다라는 것은 임대주택 그 상향에 따라서 임대주택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뭐 특별한 편익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사업비와 임대주택을 짓는 그 건설비 그런 사업비와 임대주택을 또 지자체나 LH공사가 이제 원가 수준으로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임대주택 측면에서는 뭐 특별한 편익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규제의 실효성, 추진계획, 종합결론에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하여 재개발 사업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것은 규제 영향 분석서라고 해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어떤 절차라고 그럴까요? 이게 법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공포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이제 그런 산하 어떤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또 이러한 양식으로 또 이렇게 뭐 검토되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디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회 들어가서 거기서 입법 개정, 뭐 법률 개정, 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작년도 9월 달에 도시 및 주거환기 정비법 일부 개정안 그러한 부분에서 이 내용을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 파워포인트로 이제 넘어와서요. 지금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살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재개발 지역에서 임대주택 비율 상향을 이제 하게 되는 것과 관련돼서 저의 이제 북두칠성의 의견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8월서부터 시행령이 이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이전까지, 즉 8월 이전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못한 재개발 지역 구역들은 이렇게 임대비율 의무 비율이 이제 상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임대비율이 상향이 되게 되면 재개발 추진 과정에 있어 가지고의 사업성의 수준은
좀 악화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3번, 4번 얘기를 먼저 드린 다음에 요 구체적인 엑셀 시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성 악화 자료는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릴 사업성 악화 자료는 일반 분양 수입 감소에 따른 수입의 득실 차이만을 제가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지 임대 세대수 상향에 따른 일반 분양 세대수도 일부 증가되는 효과 같은 것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제가 고려치 않은 분석을 해봤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임대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관점까지 제가 확대를 해가지고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당 추가 분담금의 실질적인 증가액은 실질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그 증가액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그 엑셀 분석 자료의 그 숫자보다는 좀 더 낮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도 이러한 추가적인 뭐 규제, 임대 비율 상향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쪽에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규제책이 또 나오는 상황.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측면에서 규제가 계속 이제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서울을 말씀드리면 신축의 공급이 알게 모르게 축소가 되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수요 공급 측면 그런 측면까지 포함하는 거시적인 영향까지는 의견 제시를 제가 일단은 좀 홀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엑셀 시트 약간 복잡하지만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좀 안 보이실 작아서 좀 안 보이실 텐데요. 그냥 그 한번 들어보시죠. 사례 분석을 제가 1번, 2번, 3번, 4번 뭐 한 4가지 정도로 나눠 봤는데요.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어 첫 번째 재개발 구역에서 건립되는 총 세대수가 1000세대가 된다. 그리고 조합원 수가 500명이고 평당 건축비를 일반 분양하는 것은 6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고 임대주택은 평당 건축비를 300만원 정도로 가정을 하고 일반 분양 가격은 평균적으로 15억 원 정도로 가정을 해보고 또 임대주택은 건립을 하면은 지자체나 LH공사에 이제 원가 수준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임대주택 한 채당 평균 매각 가격을 한 4억 원 정도로 한번 이제 가정을 해봤다 이겁니다. 뭐 가정을 해본 것이지만 얼추 이 정도 어떤 숫자의 범위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그런 어떤 그 범위에 있다라고 이해를 이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1번 같은 가정 사항에서 임대 비율이 15%에서 이제 20%로 상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기존 15%에서는 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세대수가 언급이 되어 있고 평당 건축비도 있고 공급 면적도 이제 제가 평균 혹은 일반화시켜 본 것이고 총 건축비가 나오게 되고 또 분양 수입도 임대냐 또 일반 분양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분양 수입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수지라든가 또 조합원당 수입의 득실 차이 같은 것 이렇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기존 대비 변경이
보시면은 조합원당 기존 임대 비율 15%일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7억 9,800만 원 정도의 어떤 수입이 일반 분양을 통해서 조합원 한 명당 한 8억 원 정도의 어떤 수입이 좀 배분, 향유 된다라는 의미인데, 밑에 변경이라는, 즉 임대주택 비율이 15%에서 이제 20%로 이렇게 상향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조합원당 수입 득실 차이가 7억 9,800에서 7억 2,400 정도로 좀 떨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지 차이 얘기라고 제가 했는데, 임대 비율이 이러한 조건에서 15%에서 20%로 임대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조합원 한 명당 7,400만 원 정도의 어떤 그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2번 총 세대수가 6,000개라고 보고 조합원이 4,000명이다. 또 평당 건축비를 분양하는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 임대는 300만원 정도로 보고 일반 분양가를 15억, 임대 매각가를 4억 정도로 본다면, 이러한 케이스는 예를 들면 한남 3구역 같은 케이스하고 좀 어느 정도 유사하다,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볼만도 한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15%에서 20%로 상향되게 되면은 5,600만 원, 조합원 한 명당 그 수입의 득실 차이가 한 5,600만 원 정도 낮아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이 법을, 임대주택 비율 상향을 적용받게 되는 그러한 재개발 구역은 올 8월 이전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구역부터 이것을 적용받게 되는데, 한남 3구역은 이미 작년 3월, 19년도 3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통과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떤 마이너스 효과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를 또 나눠봤습니다. 총 세대수가 2,500세대고 조합원 숫자는 1,200명, 또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합원 한 명당 7,700만 원의 마이너스 효과, 또 총 세대수가 2,500개 브라브라, 똑같이 3번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다만 임대주택 비율이 15%에서 20%가 아니고 극단적으로 25%까지 임대를 많이 지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합원 한 명당 수입 득실 차이는 1억 5,400 뭐 이렇게까지도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글쎄요, 실제 서울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현재 한 15% 수준에서 얼마나 더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얼마 비율까지 될지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 내외 정도로 좀 이렇게 상향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추정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가 늘어나면 일반 분양 숫자 축소는 예시된 숫자만큼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당 실제적인 수입 득실의 차이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표의 숫자보다는 좀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을 하게 되면은 일반 분양 많은 곳, 혹은 그리고 일반 분양이 많은 곳과 또 일반 분양 가격을 높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들이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의 하락폭이 조금씩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엑셀이 좀 어려웠죠? 엑셀 설명이 뭐 그렇다라고 이렇게 분석도 해봤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민 복지 수준을 얼마나 강화해 줄 것이냐, 혹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시장 경제의 자유도를 얼마나 인정을 해 줄 것이냐라는 어떤 그 정책의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많이 변동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2020년 4월 14일 오늘 임대주택 비율 상향에 대한 해석과 그 파급 효과를 약간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 북두칠성TV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